안녕하세요. 아동미술 강사 최현미입니다. 명화와 함께하는 서양미술사 쉽게 알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미술은 뭘까요? 쉽게 말해 그리기 만들기를 통해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에 그림인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공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런 미술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보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왠지 미술은 어렵게 느껴져요.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미술은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명화들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그려지고 어떤 그림이 나중에 그려진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려지고 어떤 생각들을 표현한 걸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도 되지만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나 그림 속 내용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림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좀 더 많은 감동과 함께요. 그럼 지금부터 시대에 따라 미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술사는 크게 원시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지금의 동시대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가장 먼저 살펴볼 시기는 원시고대예요. 기원전 35,000년경부터 서로마가 망하는 기원 후 476년까지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의 탄생이에요. 0이 아닌 1년이 예수가 탄생한 해로 기준이 되고 그 이전을 기원 전, 그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해요. 그리고 1년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말하죠. 그럼 지금 2020년은 몇 세기일까요? 2001년과 2100년 사이에 있으니 정답은 21세기예요. 우리는 태어나 자연스럽게 익혀 쓰는 글자지만 아주 오래전 글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선사시대예요. 문자가 없던 이 시대에도 그림을 그렸어요. 이동 생활을 하며 열매를 따먹고 사냥하던 원시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동굴 벽화예요. 동굴은 이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냥의 성공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사냥에 성공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벽에 동물을 그린 거죠. 사냥 연습도 했을 수 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필, 크레파스, 물감이 없었을 텐데 무엇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동물뼈, 흙, 나뭇가지, 그리고 동물의 피로, 자연의 모든 것이 미술 재료였어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 경우 1879년 딸과 함께 동굴 탐사하던 고고학자 사우토올라에게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사람들은 원시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원시인들은 사냥 성공의 간절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술품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예요. 최초의 인간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는 이런 모습인데 뭔가 이상하죠? 커다란 가슴, 튀어나온 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고 젖을 잘 줄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너스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 조각상은 11cm 정도로 손바닥만 해요. 부적처럼 갖고 다니며 풍요다산을 바란 거죠. 이렇게 이동생활과 사냥으로 생활하던 선사시대의 미술은 주술적 경향이 강했어요.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시작돼요. 가장 먼저 나타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 차례로 나타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도시를 세운 사람은 수메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지요. 쐐기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쐐기 문자예요. 이 시대는 종이가 없어 점토판에 갈대를 뾰족하게 만들어 적었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땅은 한 민족이 오래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며 차지했어요. 수메르족 이후에 셈족이 차지하고 바벨로니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함무라비 왕이었어요. 함무라비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 하나하나 비석에 새겨 넣었어요. 글은 쐐기 문자를 사용했지요. 말로 전해지는 법보다 글로 새긴 법이 아무래도 더 정확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익숙한 말일 텐데요.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었어요. 눈을 멍들게 한 자는 눈을 멍들게,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똑같이 뼈를 부러뜨린다고 적혀 있다고 해요. 위에 조각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앉아 지팡이를 건네는 사람은 태양신이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지팡이는 신성한 권력을 의미해요. 신이 왕보다 조금 더 크죠? 계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표현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이 주는 지팡이인 만큼 왕도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바빌로니아인들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 지구라트를 세웠어요. 산봉우리처럼 높다는 의미예요. 사각형의 층을 쌓아 올려 맨 위에 신을 모시고 인간을 만나는 장소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지구라트는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 관련 있다 여겨지기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보다 조금 늦게 이집트에서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시작되었어요. 매년 여름 계속되는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죠. 이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 왕이 필요했어요. 신의 아들이란 뜻의 파라오로 불려진 이집트 왕의 힘은 대단했어요. 그런 왕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어요. 영원한 삶. 죽더라도 다시 태어날 거라 믿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몸은 미이라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고 죽어서 머물 피라미드를 지은 거죠. 앞에서 봤던 지구라트는 햇볕에 만든 흑벽돌로 만들어졌기에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피라미드는 석회암 벽돌로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집트 미술은 어떠했을까요? 이집트 대부분의 미술작품도 죽은 사람들의 세계와 관련이 깊어요. 네바문의 무덤 벽화예요. 높은 귀족이었던 네바문이 살아생전 사냥을 즐기던 모습이 표현되었어요. 그림 속 사람들의 크기가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신분 계급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기 때문이에요. 네바문의 포즈를 볼게요. 얼굴은 옆을 향하는데 눈은 정면, 앞을 봐요. 어깨는 정면이지만 배꼽은 옆에 있죠? 팔다리도 옆을 향하고요. 발은 한쪽 방향으로만 표현되었어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물고기의 비늘 표현, 왕과 함께 새를 잡고 있는 고양이 표현을 보면 대단한 실력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그린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었어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그려넣어 완전한 몸을 그린 거예요. 이런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의 그림을 더 볼게요.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그려 무덤에 넣어줬다고 해요. 파피루스 종이는 지금의 종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종이를 뜻하는 영어 페이퍼도 파피루스에 비롯된 거라 해요. 다시 그림의 내용으로 가보면 왼쪽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죽은 자예요. 자칼의 머리를 한 안내자이자 저울을 다는 아비누스가 보여요. 자, 이제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요. 오른쪽에 놓인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다 여겨 벌을 주는 아뮤투신에게 잡혀 먹혀요. 깃털보다 가벼우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앞에 두 그림을 보면 일렬로 나란히 그려진 작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이 상형 문자는 너무 어려워 그 당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후에 나폴레옹 군대가 로제타석을 발견함으로써 문자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대요. 영원한 삶을 꿈꾸며 완전함을 사랑한 고대 이집트 미술이었어요. 4대 문명이 나타난 뒤 세계 곳곳에서 지역 문명이 생겨났어요.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가 도드라진 발전을 보이며 폴리스 형태의 여러 도시 국가로 발전했어요. 그리스는 높은 산과 섬이 많아 통일된 큰 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통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겼어요.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던 이집트와 달리 그리스는 시민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도시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4년에 한 번씩 제전을 열어 신을 기리며 화합을 다지기도 했고요. 그리스 미술의 주요 주제는 인체 조각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전기에는 딱딱한 자세로 희미하게 웃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인물이 자주 나타났죠. 이집트 조각상과 닮은 듯도 해요. 인물을 곧게 세우고 두 다리에 무게가 고르게 실리도록 함으로써 이상적인 균형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고대 그리스 초기 미술 양식을 아르카익 양식이라고 해요. 옷을 입지 않은 누드 조각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리스 중기 양식은 고전 양식이에요. 왼팔을 구부리고 손가락을 오므린 자세가 무언가를 잡고 있었던 듯해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창을 쥐고 있었나 봐요. 그리스 미술의 주요 주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드 작품이라고 놀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스인들은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고전 시기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신체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콘트라포스토 자세예요. 몸의 무게를 한 다리에 싣고 몸체는 거기에 맞는 포즈를 취하는 자세로 조각상 인물이 움직이다 멈춘 듯한 착각이 들게 해요. 콘트라포스토의 발전에 의해 조각가는 격렬한 움직임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움직임을 연구했어요. 고대 그리스 후기는 헬레니즘 양식이에요. 고전 시대의 아름다운 몸의 미래와 역동적인 움직임, 거기에 감정까지 담으려 했어요. 이 작품은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트로이와 그리스가 10년간 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군이 꾀를 내어 병사들을 숨긴 큰 목마를 트로이에 남겨두고 떠나는 척해요. 트로이인들은 이 목마를 어찌할까 고민하다 성 안으로 들이려 할 때 반대한 이가 바로 라오콘이에요. 이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화가 났어요.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라오콘을 죽일 목적으로 2마리의 바다뱀을 보내요.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두 아들은 라오콘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고통을 표현하는 몸통과 두 팔의 근육, 얼굴의 표정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듯해요. 고대 시대는 건축물도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었죠. 폴리스는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주로 언덕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아크로폴리스에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이런 신전들이 그리스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네 여신을 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정감 있고 균형 있는 황금 비율을 적용해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살짝 기울어지기도 했어요. 언덕 위에 지어져 똑바로 지으면 오히려 기울어져 보이기에 일부러 기울어지게 만든 거래요. 그리스 건축물은 기둥 모양에 따라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고대 로마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몇 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4세기 무렵에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돼요. 기원전 3세기경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교류가 시작되는데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에 압도당해 그리스 미술에 대한 사랑이 펼쳐져요. 그리스 조각상을 수집하고 더 이상의 진품이 없자 복제까지 시켰다고 해요.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에 굴복한 거죠. 하지만 차차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더한 고대 로마만의 미술이 나타나요. 로마 조각상이에요. 다리 모습이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리스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그리스 조각과 달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실제 인물을 그대로 조각했기에 보다 사실적이에요. 이 조각은 로마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황제의 오른쪽 다리에는 고래를 탄 아기 큐피트도 보여요. 이는 로마 황제가 신화 속 신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를 표현해요. 필리푸스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의 흉상이에요. 헬레니즘 조각처럼 인물의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혀 미화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되었지요. 로마 시대의 특징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였어요. 로마 군대가 지나간 곳 어디에서나 도로, 다리, 수로 등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로마 수로의 모습이에요. 높은 산 위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수로를 건설했고 아치 부분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도 보여주는 듯해요. 실용적이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로마는 최초로 콘크리트를 사용해요. 콘크리트는 값도 싸고 튼튼하며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 가능해 거대한 로마 건축물에 사용되었어요. 아치와 국융, 돔의 활용도 로마 건축의 특징이에요. 로마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콜로세움이에요.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을 가진 만큼 고대 로마 유적지 중 가장 커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고위층과 달리 로마 인구의 대부분은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불만을 없애고 환심을 사기 위해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세워 다양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검투사의 대결이었어요. 5만 명의 시민을 수용할 규모의 콜로세움은 정교한 설계로 어디서 보더라도 경기장 전체가 한눈에 보이고 80여 개의 출입구를 통해 그 많은 관중이 밖으로 나가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해요. 콜로세움에서는 아치와 함께 그리스 건축 양식을 찾아볼 수 있어요. 1층은 도리스 양식, 2층은 이오니아 양식, 3, 4층은 코린트 양식이에요. 로마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치의 사용이에요. 아치를 활용한 궁룡이 표현된 판테온이에요.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을 뜻해요.
현존하는 그 어떤 로마 건축물보다 보존이 잘 되었고 가장 오래된 돔 건축물이에요. 돔 안쪽에 일정하게 파낸 사각형 홈은 돔의 무게를 줄여주며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어요. 가운데 크게 뚫린 구멍은 커다란 눈 오쿨루스라 불리며 태양을 상징해요. 창문 하나 없지만 실내 전체가 위로부터 풍부하고 고른 빛을 받아들이죠. 조명과 통풍구 기능도 하는 이 구멍은 입구의 문을 막으면 공기의 압력 차이로 빗물도 구멍 옆으로 흐르거나 자연 증발한대요. 많은 비는 배수구를 통해 내보내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됨도 놀라워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시작돼요. 중세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중간 시대를 뜻해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나타나며 암흑시대라 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암흑시대란 중세의 특징 중 일부분에 불과해요. 비잔틴 궁전에서 고딕 대성당까지 중세의 미술과 건축에는 빛나는 업적이 많이 있어요. 중세의 미술은 크게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세 가지 양식이 계속되어 왔는데 모두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 시기의 미술은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과 누드 표현은 완전히 사라져요. 1세기 초 기독교가 생겨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국교로 선포되는 313년까지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에게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귀족들은 자기 배 채우기 바쁘고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져요. 계속되는 전쟁의 혼란과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알려져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럴수록 황제들은 기독교인이 황제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힘을 합치면 자신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심하게 박해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종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종교 활동을 했어요. 카타콤의 벽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남긴 많은 벽화가 남겨 있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지상의 예배 장소 바실리카가 지어져요. 그리고 벽면과 천장을 장식하기 위한 회화가 발달하죠. 이 시기에 탄생한 독특한 벽화가 바로 모자이크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며 다시 로마 제국의 위엄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과 서로 나뉘어진 후 서로 많은 게로만족에 의해 멸망해요. 그에 반해 동로마는 1000년 이상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동로마에서 나타난 문화를 우리는 비잔틴 미술이라 불러요. 비잔틴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앙식 돔 교회와 화려한 모자이크예요. 비잔틴은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을 가진 동방 그리스 취향의 기독교 미술로 발전했어요. 드높은 돔과 함께 내부가 넓고 확 트인 느낌을 줘요. 돔 아래쪽에 있는 40여 개의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벽면을 감싸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죠. 비잔틴 모자이크는 예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작품이에요. 모자이크는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하였기에 그 주제는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산 비탈레 성당 제단 양쪽에 있는 한 쌍의 모자이크로 황제와 황후가 예배에 참석하는 장면이에요. 황제는 금관을 쓰고 금빛 그릇에 빵을 들고 있어요. 그 옆에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든 사람이 주교예요. 황제의 머리 뒤에 있는 둥근 금빛 두강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성자임을 의미해요. 견장은 세속적 권위를 말하고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황제가 오른발로 부하의 발을 밟고 있어요.
이는 권력을 암시한다고 해요. 마주 보이는 벽에는 황후가 시녀들을 따라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커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가 든 커다란 황금빛 그릇을 들고요. 황후의 머리에도 성자의 표시인 후광이 그려져 있죠? 12명의 시종은 12사도를 연상케 하기도 해요. 중세시대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교리를 알렸어요. 로마네스크의 뜻은 로마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11세기와 12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건물들이 두꺼운 벽과 아치가 있는 고대 로마 석조 건축과 닮았음을 말해요. 생 세르냉 성당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위에서 보면 커다란 십자가처럼 보이죠? 내부는 석회를 바른 벽에 석회가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화가 발전했고, 이 또한 대부분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딕이라는 말은 르네상스 시절에 붙여졌는데, 르네상스 이전의 건축물이 야만적이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망쳤다고 생각해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이로운 업적에 맞서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에요. 고딕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첨두형 아치 성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짓기 위해,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둥근 아치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큰 창을 내기 위해 외벽에 새로운 버팀벽도 세우고요. 그렇게 크게 만든 창은 색색의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워져요. 샤를르트 대성당 안에 장미창이에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통과하면 다채로운 빛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중세시대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성상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한때 성상 파괴 운동으로 성상화가 많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조각했어요. 성상화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려지기보다 성경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정형화된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렇기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단순하고 딱딱한 자세로 표현된 거죠. 배경색인 황금색은 빛을 의미하고, 예수 머리를 감싼 금빛 원은 후광을 나타내요. 후광은 중세 미술에서 예수, 성모 마리아, 천사 등 신성한 인물을 표현할 때 많이 나타나요. 고딕 말기에는 정형화된 표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실적이고 인물의 표정, 몸짓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해요. 황금색 배경 대신 푸른색을 선택한 조토의 그림은 고딕 말기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원시고대 중세까지 시대에 따라 미술작품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